이 시각 주뉴스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화려한 개막식과 함께 16일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종합 3위를 목표로 하는 우리 선수단은 대회 첫날인 오늘부터 금메달을 무더기로 따내는 골든데이를 노립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중국 항저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공식 회담했습니다. 시 주석은 한 총리가 요청도 하기 전에 방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24일 동안 이어오던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 혼란을 불러온 것을 사과하고 사법 절차에 성실히 임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일가족 5명이 서울의 빌라와 아파트, 김포의 한 호텔 등에 흩어져 숨진 채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현장엔 유서가 있었는데 가족 간 채무 갈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주말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는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공원 묘지에도 성묘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까지 24일째 이어오던 단식을 결국 중단했습니다. 단식을 즉시 멈추라는 의료진의 권고를 수용한 건데 이 대표는 회복 치료를 받고 이번 주에 잡힌 영장 심사에 예정대로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내 잇따른 단식 중단 요청에도 뜻을 굽히지 않았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결국 단식을 멈췄습니다. 단식 24일째 되는 날 더는 안 된다는 의료진의 강력한 권고가 있었다는 게 민주당 설명입니다. 의료진은 오늘 이 대표에게 즉각적인 단식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더 이상의 단식은 환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의료진의 소견입니다. 이 대표는 당분간 현재 입원 중인 병원에서 회복 치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또 의료진과 협의해 법원 출석 등 일시적인 외부 일정을 소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오는 26일 예정된 구속영장 심사에 직접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 등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사, 즉 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 단식 19일째 건강 악화로 병원에 실려간 뒤에도 최소한의 수액 치료만 받고 음식 섭취를 거부하며 단식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윤석열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 조건을 내건 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단식 중단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출구가 없다는 지적도 받아왔습니다. 이제는 또 빨리 기운을 차려서 또 다시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싸우는 게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 전날 부결을 호소하는 입장문을 올리며 결국 단식의 목적이 방탄 아니었느냐는 의심을 사기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단식은 멈췄지만 이 대표 앞에는 자신의 건강 회복과 함께 체포한 가결로 내홍에 빠진 당 수습, 그리고 무엇보다 구속 위기 돌파라는 만만치 않은 숙제가 놓여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국민의힘은 단식 중단을 결정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향후 사법 절차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민수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많은 관계자가 건강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던 만큼 이 대표의 결정을 환영하고 회복을 기원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건강 회복과 함께 국회 기능을 멈춰 세우고 국무총리 해임 건의 등 국정 혼란을 불러온 행위들에 대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도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구속영장 심사 등 사법 절차에 꼼수 없이 성실히 임하고 산적한 민생 현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만이 국민께 용서받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지명직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했습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어제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송갑석 최고위원이 전날 이재명 대표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이 대표가 고심 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의 사퇴는 친명계 중심의 당 지도부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과 관련해 비명계에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고 강성 당원들의 사퇴 요구도 쏟아진 것에 부담을 느낀 결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이 걷잡을 수 없이 거세지면서 전국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돈에 빠졌습니다. 야당 원내 지도부까지 사퇴해 내년 총선 전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단 2시간 만에 전국은 급격하게 얼어붙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고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까지 가결된 여파입니다.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총 득표수 295표 중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대표 체포의 부당성을 호소해온 민주당의 충격이 특히 큽니다. 당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인한 내용에다 비명계 원내사령탑까지 물러나면서 야당 지도부가 사실상 불능 사태에 빠졌습니다. 박강원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사퇴했습니다. 후임 원내대표는 가장 빠른 시일 안에 가급적 추석 연휴 전에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상대당의 내보낸 말을 아끼면서도 이후 상황은 법원 판단에 달렸다며 방탄정당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결됐을 때 논평과 또 부결됐을 때 논평을 두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것은 사법 절차에 따라 온전히 사법부의 영역입니다. 체포한 후 폭풍이 가져온 과반의석 민주당 지도부의 공백은 정기국회 일정 파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추석 연휴 전에 예상됐던 본회의 개최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은 물론 주요 민생법안 처리에도 줄줄이 제동이 걸렸습니다. 민생은 또 뒷전이란 지적이 거세지고 있는데 비판의 화살이 누구에게 더 날아갈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에 달렸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방탄단식과 검찰 독재라는 여야의 논리 중 어느 한쪽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민주당은 자당 대표의 방탄을 넘어 민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친명계는 반성이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진 자리에 독재와 전체주의의 독버섯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특히 제1야당 대표가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질 경우 정치권은 그야말로 경랑에 휩싸일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당내 권력구도 재편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없는 민주당을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대 양당의 맞대결이 성사된 다음 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향후 전국 주도권과 여론의 향배를 가늠할 풍향계입니다. 누가 됐든 지는 쪽의 지도부는 책임론에 휩싸여 리더십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강서구가 더 이상 서울의 변방이 아니라 중심이 되도록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 줘야 된다라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등 굵직한 정기국회 일정이 다가오고 있지만 국회 상황은 한치 앞도 예상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시계제로 상태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과 입원에도 찾아가지 않은 채 입장조차 내지 않았던 대통령실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 통과에도 공식 언급 없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 또한 없었는데요. 야당 대표를 향한 윤 대통령의 침묵에는 어떤 의미가 담긴 건지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 선출 이튿날 전화로 축하를 전한 윤석열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자 초당적 협력을 부탁한다고 인사했습니다. 저는 야당을 포함해서 국회와 함께 일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늘 또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덕담이 오간 것은 이때뿐. 공식 행사장에서 동석한 것을 제외하고 윤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만남은 1년 넘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협치는커녕 불신과 갈등의 골만 깊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야당에 대한 시각은 광복절 경축사를 비롯한 여러 공식 발언에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그런 투쟁과 혁명과 그런 사기적 이념에 우리가 굴복하거나 거기에 휩쓸리는 것은 결코 진보가 아니고 이른바 좌우 날개라 해도 날려는 방향이 같아야 한다. 사실상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담긴 겁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무마하고자 국정의 발목을 잡는 정치 공세의 혈안이 돼 있다고 보는 견해가 강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이재명 의원은 자범이 아니죠. 중대 범죄가 많이 있고 중대 범죄 혐의가 많은 중대 범죄 혐의자이지 자범이 아닙니다. 이 대표가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대통령실에서 아무도 찾아가지 않고 메시지조차 내지 않은 이유입니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는 게 지극히 상식적이라던 대통령실. 실제로 가결되자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국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특히 여론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건데 대통령실은 국회 상황과 관계없이 윤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와 민생이라는 길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을 위해 중국을 찾은 한덕수 총리가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공식 회담했습니다. 시 주석은 한 총리가 요청하기도 전에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났습니다. 양국의 참모진들이 배석한 공식 회담은 동시 통역으로 20분 넘게 진행됐습니다. 한 총리는 최근 잇따른 한중 정상급 교류를 언급하며 양국 앞에 놓인 공통 과제를 부각했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따른 영내 긴장 고조는 물론 세계 경제 불확실성, 공급망 교란 등 글로벌 도전 과제에 함께 직면하고 시 주석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시대에 맞춰 발전시켜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中国和韩国是搬不走的近邻，应该也是分不开的合作伙伴。 비공개 회담에선 시 주석이 먼저 나서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지지해달라는 한 총리의 당부에도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2018년 이후 중단된 한중일 정상회의가 적절한 시기에 재개되길 바란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내주 개최되는 고위급 회의를 시작으로 외교장관 회의를 거쳐서 조속히 정상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는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보냈던 관례를 깨고 격을 높였습니다. 중국도 정상급 환영 의전으로 화답했습니다. 외빈 오찬에선 한 총리 옆자리에 왕이 외교부장을 앉혀 자연스레 한중 관계를 논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매체들은 시진핑 주석과 한덕수 총리의 회담 소식을 아시안게임 참석차 방문한 다른 외빈들과 묶어서 전했습니다. 이번에도 시 주석의 방한 문제 등은 공식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 행동으로 이어질진 지켜봐야 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을 노고라 하는 가운데 러시아 외교차관이 이르면 이번 주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북러 간 밀착으로 한러 관계도 껄끄러워진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 방러 결과를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러시아 외교부의 안드레이 루덴코 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이 이르면 이번 주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지난해 취임 이후 첫 방한으로
지난 6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의 러시아 방문에 대한 답방 차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러 이전부터 논의된 일정이지만 북러 정상회담 이후 이루어지는 첫 러시아 고위급 방한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립니다. 루덴코 차관은 한국이 원할 경우 김 위원장 방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전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정상회담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할지 주목됩니다. 안보리 체제를 붕괴시키지 않는 의지를 담아서 온다면 우리가 잘 경청을 하고 그거에 또 상응하는 나름대로의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다시 한번 정비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말과 행동이 일치할 거냐, 이것도 앞으로 두고 봐야 할 문제 같다. 앞서 외교부는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하고 북한과 군사협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공개적인 경고를 보냈습니다.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 모순적입니다. 러시아 측은 윤 대통령 연설이 도발적, 대결적 발언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북한과의 군사협력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부인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루덴코 차관의 방한이 성사된다면 북러 밀착 행보로 더 날카로워진 한러 관계를 관리해 나가는 데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다음 달 북러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합의한 데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이 방북 이유와 관련해 북러 정상의 합의를 언급한 만큼 푸틴 대통령의 답방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 분야 협력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북한이 러시아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선에 그치고 그 한계도 뚜렷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4년 5개월 만에 열린 북러 정상회담. 북한은 이 자리에서 러시아와 논의한 사안을 진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정 비서동지께서 진행하신 대외활동 성과를 실천적으로 전면적으로 구현해 나가기 위한 일련의 방도적 문제들을 토의했습니다. 특히 무기 거래와 같은 군사 협력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북러 사이의 경제 협력이 활성화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대북 제재로 에너지 자원 수입이 제한되는 북한 입장에서 무엇보다 절실한 건 정제유입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가 북러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7월 북한에 수출한 정제유 규모가 6월보다 5배 가까이 대폭 늘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만성적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이 밀 수출 1위 국가인 러시아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반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징병으로 노동력이 부족한 러시아 입장에선 북한 노동자 파견이 절실합니다. 북한 역시 외화벌이가 필요한 상황으로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만큼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파견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북한 항구로 러시아산 물건을 수출하는 방법 등이 경제협력 방안으로 거론됩니다. 다만 전례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북러 경제협력의 수익성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됩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에는 보다 다양한 경협을 논의하고 시작할 수는 있지만 한국과 같은 제3자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 경협의 성과를 기대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러시아에 팔 물건은 적고 제대로 된 가격으로 러시아산 제품을 들여오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양국이 경제협력을 진척시키기엔 한계가 뚜렷해 보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일가족 5명이 서울 빌라와 아파트, 또 김포의 한 호텔에 흩어져서 숨진 채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됐는데 가족 사이 빚으로 인한 갈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빌라 현관문에 경찰의 출입금지 선이 쳐졌습니다.
흩어져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 5명이 살던 집입니다. 소방당국이 강제로 문을 개방한 흔적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40대 남성과 남성의 어머니, 여동생까지 모두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3사람뿐만 아니라 인근 아파트에서는 남성의 40대 아내 A씨가, 경기 김포시 한 호텔에서는 초등학생 딸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숨진 A씨를 발견한 뒤 A씨 동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일가족 5명이 모두 숨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빌라에서는 A씨 남편과 시누이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도 발견됐습니다. 유서에는 가족 사이 채무관계로 괴로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담당 지자체의 생활고 관련 신고가 접수된 적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A씨의 딸은 질식해 숨진 것으로 나머지 일가족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일가족의 시간대별 동선을 파악하고 추락사한 A씨를 제외한 일가족에 대해 부검도 할 예정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무인 사진관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에서는 버스와 화물차가 부딪혀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태원 기자입니다. 금요일과 주말이면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서울 서교동 홍대 입구 거리. 그중에서도 큰 길가에 있는 이곳 무인 사진관에서 이른 아침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술에 취해 사진관 안에서 잠이 든 피해 여성에게 20대 남성 A씨가 접근해 갑자기 목을 조르고 성폭행을 저지른 겁니다. 범행 직후 달아났던 A씨는 12시간여 만에 경기 부천시 길거리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A씨는 성폭행 당시 휴대전화로 촬영을 했다며 신고하면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실제 불법 촬영을 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아파트에서는 한밤중에 불이 났습니다. 거실에서 시작된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집안에 있던 30대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함께 있던 아내와 1살 아이도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스 앞부분이 마치 종이장처럼 찌그러졌고 창문 유리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 버스 안에 남은 승객들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인천 고잔동 고잔 지하차도를 달리던 광역버스가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앞서가던 SUV를 연쇄 추돌하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40여 명 가운데 2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난데없이 주식 파킹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행 후보자가 2013년 청와대 대변인이 될 때 보유 주식을 백지 신탁하지 않고 시누이에게 넘긴 과정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후보자는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 백지 신탁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해명했는데 맞는 말인지 부장원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2009년 소셜뉴스를 공동 창업했습니다. 4년 뒤 청와대 대변인이 되면서 직무 관련성 때문에 지분을 처분해야 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을 보면 처분 방법은 2가지입니다.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야 합니다. 먼저 매각을 보겠습니다. 매수자를 한 명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회사가 어려웠다는 후보자의 주장대로 비상장 주식을 직접 하는 게 어려웠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백지 신탁은 다릅니다. 백지 신탁은 은행 등 금융회사에 처분을 맡기는 제도로 대상 주식을 어떻게 매각하고 운영할지는 전적으로 신탁받은 회사가 결정합니다. 그러나 김행 후보자는 당시 백지 신탁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 주식은 공동 창업자에게 팔고 남편의 지분은 시누이에게 팔았는데 주식을 가족에게 잠시 맡겨두려는 의도 아니었나 하는 뜻에서 주식 파킹 논란까지 제기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가짜뉴스라면서도 주식을 팔기 어려웠던 이유만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자분이 그 회사 공개를 보고도 주식을 사고 싶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정말 아무도 살 사람이 없었습니다. 회사가 적자와 부채의 늪에 빠져 있었던 만큼 매수자를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백지 신탁은 애초에 불가능했기 때문에 시누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지분을 떠안았던 겁니다.
그렇지만 김 후보자가 주식 매각이 아닌 백지 신탁을 선택했다면 매수자를 찾는 건 수탁기관이 할 일이기 때문에 가족이 손해를 감수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여당 안에서도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친한 가족분들 한테 맡기고 다시 받고 이런 거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의심이 되죠. 검사 출신인 김웅 의원도 백지 신탁에서는 주식 매수자를 본인이 찾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찾는 거라며 후보자가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혹시 매각이 어려운 주식은 금융기관이 백지 신탁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를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에 물었더니 수탁하기만 해도 수수료 수익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 받아준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신탁을 하고자 했을 때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만약 이제 의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신탁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가족부는 후보자가 백지 신탁 제도를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닌가에 대한 YTN 질문에 인사청문회 때 후보자가 직접 해명할 거라고만 밝혔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금융당국이 급증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에 나선 가운데 판매 기준을 두고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갚을 능력이 있는 이들에 한해선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예외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우회 수단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금융당국은 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부 갚을 능력이 있는 이들에게는 50년 주담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예외 조건을 뒀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상환 능력 입증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은 소득이 있더라도 미래 소득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겁니다. 상환 능력에 대한 입증이 개개인별 고객님들마다 다르고 한 달 정도 근무하고 회사를 하는 경우도 많아 상환 능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고객에게 있어서는 사실상 금지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당국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지만 50년 만기 실수요자의 피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판매해왔던 30년 만기 주담대의 경우에도 중도 상환되는 비중이 높았던 만큼 금융당국이 50년이라는 수치에 경도됐다는 볼멘 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출 심사 기준이라는 건 은행의 몫인데다 기존에 해온 대로 하면 문제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오히려 차주의 상환 능력과 별개로 주택이라는 담보가 안전하다는 이유에서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건 사실상 투기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진행 중인 현장 점검에서 일부 은행들이 상환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담보만 보고 대출한 사례도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입장차가 뚜렷한 가운데 은행으로서는 보수적으로 대출 심사에 나설 수밖에 없어 50년 주담대는 사실상 퇴출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부동산 회복 심리에 힘입어 주담대 수요는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아 한동안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수출이 늘며 경기가 반등한다는 상저하고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침체와 달러 강세 등 여러 변수가 우리 경제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정부 전망과 달리 하반기 경기 반등이 쉽지 않을 거라는 잿빛 진단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1.4%, 내년 2%대 성장률도 장담 못한다는 예측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외국계 투자은행들은 우리나라가 이미 상저하고는 물 건너갔다. 중국 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도 지금 늘지 않고 있고 올해는 1% 초반, 1.1%까지 그리고 내년에도 1.9%예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부진이 이어진 데다 내수까지 위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나아질 뚜렷한 징후를 찾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하반기 경기 반등을 이끌 요인으로 꼽혔던 중국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이 빚고 있는 갈등도 악재입니다. 미중 갈등도 이제는 반도체 같은 개별 산업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커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1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달러 강세도 부담입니다. 강달러 국면이 계속되면 달러로 표시되는 에너지와 식량 물가가 오르고 외국인 자본이 유출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다 보면은 글로벌 교역량 감소, 경제활동 위축, 저성장으로 이제 가버리는 거죠. 달러 강세가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지금도 문제지만 내년까지도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약해진 거거든요. 중장기적으로는 세계 경제 성장세까지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저성장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며 산업 기술력 우위 확보 등을 위해 정부 지원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주말, 전통시장은 명절 맞이 장보기에 나선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공원 묘지에는 조금 일찍 조상을 찾은 성묘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명절을 앞둔 풍경 이윤재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빨갛게 익은 사과와 노란 배, 탐스러운 과일들이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에 쌓여 있습니다. 시장을 찾은 손님은 차례상에 정성껏 올릴 과일을 꼼꼼하게 고릅니다. 생선 가게도 분주합니다. 이어지는 주문에 생선을 다듬는 상인의 손은 쉴 틈이 없습니다. 상인과 손님 사이 흥정을 하는 낯익은 모습도 눈에 들어옵니다. 명절이고 하면은 아무래도 시장에 오면은 또 시장다운 또 정겨움도 있고 또 활기도 넘치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손녀하고 시장에 와봤어요. 가파르게 오른 물가 탓에 시장을 찾는 발길이 뚝 끊긴 요즘. 울상이던 상인들도 대목을 맞아 줄지어오는 손님 덕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대목이라서 앞전보다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수산물에서 그러니까 오늘이 상품권 40% 할인 행사. 그것 때문에 지금 손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추석을 앞두고 묘소를 정리하는 손길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일찌감치 조상을 찾아온 성묘객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정성스레 음식을 차리고 절하며 마음을 다해 인사를 올립니다. 친할아버지라서 이제 조금 한 주 전이라도 일찍 와서 찾아뵙는 게 우선인 것 같고 추석 명절 기간에는 지금 가족 형제 그리고 부모님 댁에서 생활을 하려고. 쾌청한 날씨 속에서 이른 성묘객과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로 주말이 활기를 띠며 가족이 한데 모일 한가위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네, 이처럼 추석 명절 앞두고 벌초 또 성묘하러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벌에 쏘이거나 뱀에 물리고 예초기에 다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차유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남성이 병원으로 실려갑니다. 벌초하다가 예초기 날에 종아리를 다쳐 응급 이송되는 겁니다. 이 환자는 벌초하다가 말벌에 쏘였습니다. 구급대원의 응급처치로 다행히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추석 명절 전후 벌초나 성묘하다가 다치는 사고가 적지 않습니다. 소방청 집계를 보면 9월에서 10월 사이 벌에 쏘여 구급 이송되는 환자는 해마다 2,000명 안팎입니다. 예초기 날에 직접 다치거나 날에 돌등이 튀어 다치는 등 예초기 관련 안전사고는 최근 3년 동안 200여 건 발생했습니다. 뱀에 물리는 사고도 점점 증가 추세입니다. 벌초 성묘길에는 벌쏘임 예방을 위해 향이 짙은 화장품이나 향수 사용을 삼가고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뱀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긴 소매와 발목을 덮는 옷, 장화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을 빼낸다고 빨아낸다거나 혹은 또 여기를 임의적으로 자극해서는 안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심장보다는 높은 쪽으로 물린 부위를 높여놓은 상태에서 신속하게 신고를 하셔서 의료기관의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겠고요. 예초기 사용 시엔 반드시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사용 전 칼날 볼트 조임 상태를 확인하며 작업 중인 사람과 15m 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이제 추석을 한 주 남겨놓은 만큼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시민들은 가을의 정취를 느끼기 위해 야외로 나섰는데요. 휴일 풍경을 김다연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높은 건축물에 올라가서 가을 옷으로 갈아입고 있는 도심을 한눈에 담아봅니다. 온몸으로 느껴지는 선선한 바람이 가을이 왔음을 깨닫게 합니다. 네, 여름이나 겨울에는 너무 덥고 추워서 나올 엄두를 못 내겠는데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에는 마음껏 다닐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건축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름다운 공간을 거니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이 느껴집니다. 안에 좀 디자인된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같이 바람이나 이런 거 느끼면서 보고 구조물도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쾌청한 날씨와 아름다운 풍경은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 더 소중합니다. 좋은 친구가 이렇게 좋은 전시랑 공연도 볼 수 있게 좀 같이 오자고 해줘가지고 기분이 많이 좋습니다. 광장 한편에 있는 아기자기한 소품들을 판매하는 장터도 나들이객들의 시선을 끌고 흥겨운 음악을 들으며 잔디밭에서 즐기는 낭만은 가을을 더 여유롭게 만듭니다. 야외 전시장에 놓인 커다란 가재 모양 작품들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선선한 가을바람을 느끼며 산책을 하고 작품을 감상하다 보면 일상의 스트레스마저 날아가는 기분입니다. 그동안 워킹맘으로서 힘들었던 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날아가는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너무 좋은 주말이 되고 있어서 I also really do believe that anyone can do anything and my art is a representation of just of individual freedom and hopefully it inspires others to make things or create and 태양을 피해 숨고 싶던 여름이 지나고 절로 밖으로 나가고 싶어지는 계절 가을. 시민들은 취향에 맞는 야외 전시를 찾아가며 성큼 다가온 가을을 온몸으로 만끽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뉴욕 유엔 총회 순방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곧바로 2023 대백제전 개막식에 참석해 지역 민심을 챙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저녁 충남 공주시에서 열린 대백제전 개막식에 참석해 순방 기간 49개 외교 행사를 마치고 고단한 몸으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지만 고향에 오니 힘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백제유산은 아시아의 문화 발전을 이끌었다며 대백제전이 백제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축제로 발전하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선거 때부터 공주와 부여를 세계가 주목하는 역사 문화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그 약속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늘한 아침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18.2도인데요.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서울이 26도, 전주가 27도로 서쪽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올라서 덥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 산간에만 안개가 짙습니다. 안전운전 해주셔야겠는데요.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사라지겠고 오늘 전국이 맑겠습니다. 다만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은 너울성 파도가 예상돼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춘천이 14.6도, 청주가 17도, 대구가 16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청주도 26도, 대구는 25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